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호TV의 천정호입니다. 오늘은 BDA 사건에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BDA 사건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60회 영상에서는 제가 동경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서 BDA 문제에 대해서 나눈 대화 내용과 함께 제가 주선하려던 미북 수석 대표 간 마크 접촉이 불발된 비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김계관을 동경에서 만났을 때 김계관은 BDA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불길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었지만은 뾰족한 해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 예고편으로 7월 5일에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발표한 외무성 담화에서 자기들은 비핵화 의무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얻을 것이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 하고 싶으나 금융조치 해결이 회담 재개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BDA 문제가 해결되면 핵실험까지는 안 가고 6자회담으로 돌아올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미국은 대북 강경책만 취할 뿐이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자 북한 외무성은 10월 3일에 드디어 핵실험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6일 후인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5일 만에 신속하게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을 했는데 이건 순전히 존 볼턴 주 유엔 미국 대사의 작품입니다. 결의 1718호를 대북 제재 조치의 원조로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은 북한에게만 적용될 특별국제법을 제정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고 이게 법률가로서 볼턴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걸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파괴 무기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CVID라는 용어도 이 결의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비상 입법권을 발동해서 북한의 CVID의 의무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WMD 포기 의무를 창설한 겁니다. 볼턴은 2002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의무에서 해방시켜주고 북한이 마음대로 핵을 개발할 길을 열어준 그런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는데 결의 1718호의 채택으로 그 실책의 일부는 만회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북한이 우리는 NPT에서 탈퇴했으니까 핵을 포기할 의무가 없다. 그런 소리는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NPT 당사국보다 훨씬 엄격한 비핵화 의무를 지게 만든 겁니다. 북한의 NPT 탈퇴 이후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때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미국의 뺨을 때린 격인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불법화하는 조치로 대응함으로써 일단 한 라운드의 실력 행사를 마치게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걸 계기로 6자회담을 재개할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미국도 영변단지의 가동을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면서 BDA 문제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북경에서
6.4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열렸고, 이어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6.4회담 본회담이 열린 겁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사전협의 끝에 12월 6.4회담에서 북한이 영변단지를 동결하고 불능화하는 조건으로 BDA 자금을 풀어주는 제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단지를 폐쇄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제네바 합의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보다 핵무기 5개 정도를 더 만들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12년 전에 제네바 합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합의를 깨고 나가더라도 3개월 내에는 영변단지를 재가동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불능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제가 우겨서 결국 관철을 했습니다. 불능화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재가동에 걸리는 시간만큼 외교를 통해서 상황을 타개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데 불능화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4회담에서 미국이 한미 간 합의된 안을 제시하자 북한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핵 동결과 불능화에 대한 보상으로 뭘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못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일단 휴회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김계관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힘들게 성사된 6.4회담인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고 따졌더니, 자기는 미국이 절대로 BDA를 풀어주지 않을 걸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BDA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만 줄기차게 하라는 훈령을 받아왔지, 미국이 BDA를 풀어줄 경우를 예상한 대책은 미처 만들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회를 하면 다시 6.4회담을 재개하는데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르니까 평양에 전문으로 훈령을 요청하면 안 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김계관은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전문으로 평양과 협의하기는 어렵고, 자기가 평양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간의 토론을 거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양해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미 양국의 구상이 2007년 2.13 합의로 이어지는 비화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6.4회담을 가로막고 북한의 핵실험을 감행할 빌미까지 제공한 BDA 문제의 우여곡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 북경에서 6.4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BD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미국 금융실무회담이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BDA에 있는 자기들 계좌가 38개라고 했는데,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계좌는 52개였습니다. 북한 당국조차 모르는 계좌 14개를 미국이 찾아준 건데, 그 중에는 액수가 적은 것도 있고 현지인 이름으로 된 가차명 계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자금줄 역할을 한 기관과 기업들이 몰래 돈을 빼돌려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던 게 들통난 건데, 예금주의 운명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가 추리소설을 쓰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사랑의 불식작 같은 그런 히트작이 나왔을 겁니다. 2007년 2.13 합의에서 BDA 자금을 풀어주기로 하자 북한은 이 자금을 북경에 있는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북한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간 이체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예금주가 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예금주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은행에다가 부탁을 해서 중국 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금주가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처형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예금주를 못 찾는다는 이게 도대체 이게 좀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국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은행이 불법 자금을 받으면 은행 신용이 떨어지고 증시에 상장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죽어도 북한 돈은 못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로 우다회 의장과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BDA 자금을 뱅크 오브 차이나로 옮겨주면 북한이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2.13 합의 이행이 개시될 수 있는데 육자회담 의장국이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이 비핵화를 위해서 그거 하나도 못하느냐고 제가 따졌더니 미국이 저지른 일인데 왜 자기들한테 덤투기를 씌우냐면서 화만 내는 겁니다. 그 이후에 BDA 자금을 옮길 은행이 있는지 수소문해 봤지만은 북한이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 자금으로 꼬리표가 붙은 북한 자금을 받으려는 은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북한 대표단에게 BDA에 직접 가서 현금으로 찾아서 골프백에 넣어가든지 평양에 있는 북한 은행으로 옮기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국제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체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을 수는 없고 평양으로 보내면 예금주들 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 있는 계좌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미스터리만 키우는 그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와대 운동권 출신 어느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그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아이디어에 의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치가 보여서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수출입은행법과 수출입은행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수출입은행이 이 돈을 받아서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화를 부럭 내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거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면서 법무장관을 박살을 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수출입은행에서 북한 돈을 세탁해주자는 아이디어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가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2007년 6월 5일 서울에서 열린 한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송민순 외교장관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BDA 자금을 하바롭스크에 있는 극동상업은행이라는 데 옮기면서 가까스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예정된 출국 시간을 연기하고 성남공항에서 대기 중인 라브로프 장관의 전용기를 잡아놓고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에서
보드카가 몇 순배 돌아간 후에야 라브로프가 화끈하게 오케이 한 겁니다. 2.13 합의가 타결된 후에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로 옮기는데 장장 4개월 이상이 걸려서 6월 25일에야 BDA 자금이 극동상업은행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는 2.13 합의에 따라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류 1차분을 실은 선박이 7월 14일 북한 선봉항에 입항한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다. 2.13 합의 타결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까지 만 5개월이 걸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13 합의 타결의 마쿠 비화를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